하늘의 푸름이 죄라면 내 눈의 푸름도 죄인가? 이 칼로 내 눈을 찌를지언정 내 심장에 흐르는 조샘의 피를 어찌할 수 있나? 시퍼런 칼날이 목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숯검댕 사이로 바다보다 더 푸른 눈동자가 번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이거는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과연 이 푸른 눈의 청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나라를 뒤흔드는 괴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20년 전 천둥번개가 치던 그 밤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경신년 7월 7석, 하늘이 구멍난 듯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세도가로 이름 높은 좌의정 이판서의 저택. 청운 거는 때 아닌 천둥벼락에 집터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당에 심긴 수령 100년 된 느티나무가 비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는데 안채에서는 며느리 정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 나를 죽여주오. 뱃속에서. 뱃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판서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곰방대를 빨아댔습니다.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밖의 기운이 영 심상치 않았지요. 특히 그의 아들 승우는 1년 전 전란 중에 실종되었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며 늘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에 오늘 밤의 산고가 더욱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응애 하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칼칼하고 힘이 넘치는지 마당의 종들도 장군감이 나셨나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산실 안으로 들어간 산파의 안색이 하얗게 진려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괴물이 났습니다요. 이판서와 아들 승우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있던 정씨 부인은 온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싼 강보를 들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실성한 듯 커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칼은 갓 수확한 볼이 이삭처럼 노란 빛을 띠며 번뜩였고 핏물을 닦아내자 드러난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눈동자 대신 깊고 깊은 동에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퍼런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니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 오랑캐의 씨를 당장 죽여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년이 살아 돌아올 때부터 내 의심했거늘. 승우는 이성을 잃고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제 자식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비극적인 광경이었지요. 그때 정신을 차린 정씨 부인이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제발.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이 맞사옵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그 모진 풍랑 속에서 저를 살리려던 서역인의 약 기운 때문일 뿐 제 가슴 속에는 서방님뿐이었나이다. 칼끝이 아이의 목전에서 멈췄습니다. 이판서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문의 안위와 천륜 사이에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가신들이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정적 조중봉 대감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축하 인사를 올리겠다며 버티고 있사옵니다. 이판서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정한 씨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조중봉의 귀에 들어가는 날은 이 가문은 영모보다 무서운 수치 속에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판서는 결심한 듯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당장 가마에 태워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버리거라.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라. 만약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푸른 눈의 아기는 이판서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비단 강보에 쌓인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대지를 후려치던 그 밤, 아이를 실은 가마는 한양도성을 빠져나와 험준한 인왕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이판서의 가신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 아이를 인적 없는 깊은 골짜기에 버리려 했지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니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게 순리다라며 그들은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화려한 비단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차가운 바위 위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그 가련한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기슭까지 퍼져나갈 무렵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던 한 사내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근방에서 짐승 잡는 도살자라 불리는 백정, 덕구였습니다. 어잉, 이 깊은 밤에 웬 고양이 울음소리랴. 덕구는 거구의 몸을 이끌고 덤불을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바위 위에 놓인 화려한 비단 강보. 그 안을 들여다본 덕구는 등불을 비추다 그만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지요. 밤이슬을 머금은 황금빛 머리칼이 빛나고 있었고 울음을 그친 아이가 덕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은 무서운 요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보다 더 맑고 가을 하늘보다 더 시린 쪽빛 눈동자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던 덕구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으며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허, 요놈 보게 나같이 험상궂은 백정을 보고 웃어. 덕구는 평생 짐승의 피를 묻히며 천대받고 살아온지라 누구에게도 이런 맑은 미소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살결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그 따스한 온기가 덕구의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 내 눈이 시퍼런 게 무슨 상관이냐. 살려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 어찌 널 모른 척하겠느냐. 내 눈은 귀신 눈이 아니라 하늘이 이 못난 덕구한테 내려준 보석이다. 덕구는 자신의 낡은 삼배옷 안으로 아이를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산 아래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복의 덕구, 미쳤나? 그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보게 저건 서역에서 온 귀신. 씨앗이야,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릴 걸세.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지만 덕구는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사람 목숨이 눈깔 색깔로 정해진단 말이냐? 내 아들로 키울 것이니. 소 달지 마라. 만약 이 아이 건드리는 놈 있으면 내 소 잡는 칼이 그놈 목을 먼저 잡을 줄 알아. 덕구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투덜대며 물러갔습니다. 덕구는 아이에게 이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우다지에 나는 뜻을 담아 어떤 시련에도 꼿꼿이 서라는 아비의 마음이었지요. 덕구는 이건의 눈동자를 가리기 위해 늘 얼굴에 숯검댕을 묻혔고 혹시라도 가문의 문양이 들통날까봐 아이를 감싸고 있던 비단 강보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가장 낮은 곳, 백정의 집안에서 푸른 눈의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중봉의 하수인들이 이판서 댁 주위를 맴돌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덕구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인왕산 자락에 내리던 빗줄기가 10번도 더 넘게 눈송이로 변해 쌓였습니다. 버려졌던 핏덩이, 이거는 어느덧 10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느 아이들처럼 저작거리를 누비거나
서당 근처를 기웃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엔 온 동네가 서역 귀신이 나타났다. 여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낮이면 깊은 숲속 동굴이나 덤불 사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은 숯검댕을 칠에 시커멓게 죽였고 바다를 닮은 푸른 눈은 항상 땅바닥만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소생은 왜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습니까? 왜 저는 밤에만 숨어 다녀야 합니까? 어느 날 밤 고기를 갈무리하던 덕구의 곁에서 이건이 물었습니다. 덕구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아픈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건아, 너는 본래 하늘나라 선녀님이 잠시 빌려준 신선 아이란다. 내 눈은 저 높은 하늘색을 닮아 그런 것이니 부끄러워 말거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까봐 우리가 잠시 숨겨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멀리서 이건을 발견하기만 하면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이 괴물놈아, 눈깔에 도깨비가 들었냐? 우리 마을에 재수 없게 왜 붙어 있어?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이건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푸른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을 머금고 숲으로 도망칠 뿐이었지요. 그런 이건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숲속 짐승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짐승들은 이건의 푸른 눈을 보면 짖거나 공격하지 않고 고양이가 가르랑대듯 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짐승과 대화하는 요물이라며 더욱 두려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건은 평소보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절벽 아래에서 신음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이었으나 기품이 서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다리가 부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건은 겁이 났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의 머리를 받치고 물을 먹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검은 숯이 잔뜩 묻은 얼굴 사이로 번뜩이는 푸른 눈동자. 노인은 귀신을 본 듯 손을 떨었으나 이내 아이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선량함을 보았습니다. 너는 정령 사람이냐? 아니면 산신령이 보낸 사자냐? 저는 사람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할아버님을 살려드리러 왔습니다. 이건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눈의 색깔은 다를지언정 이 아이가 내뱉는 말과 마음씨는 조선의 어떤 양반과 자제보다도 곧고 바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노인의 정체는 과거 조정에서 바른 말을 하다 조중봉의 모함으로 귀양을 온 전임 대제학 최운식 선생이었습니다. 훗날 이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진정한 스승과의 만남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소문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자비로운 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왕산 후미진 동굴 안 화로의 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최운식 선생은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댄 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숯검댕으로 얼굴을 가렸어도 숨길 수 없는 그 푸른 안광은 마치 시면의 바다를 보는 듯 깊었습니다. 건이라 하였느냐?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내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고기냐 비단이냐? 이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엎드려 저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으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생, 고기보다 귀한 것을 원하옵니다. 저 너머 서당에서 아이들이 외우는 그 글자, 그 뜻을 알고 싶사옵니다. 세상은 저를 괴물이라 부르나 성현의 말씀은 저 같은 천한 것에게도 공평한지 알고 싶사옵니다. 최 선생은 허허 웃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자락을 한 자.
배울 길 없던 아이가 생명의 은덕을 입은 대제학에게 학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인왕산의 비밀스러운 산중 서당이 열렸습니다. 하늘천, 땅치, 거나 하늘은 높고 푸르러 만물을 덮어주고 땅은 두터워 만물을 실어준다.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눈동자 색의 다름이 없느니라. 이건의 습득력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숯을 굽고 짐승을 갈무리하던 손으로 밤이면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최 선생은 아이에게 단순한 천자문을 넘어 조선의 역사와 성리학의 근본을 가르쳤습니다. 스승님 봉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생의 본성 또한 저 대궐에 계신 분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옵니까? 옳거니 내 푸른 눈은 하늘이 내린 독특한 무늬일 뿐 내 마음밭에 심긴 인과 의는 조선의 선비들과 다를 바 없다다. 아니,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배움을 청하는 내 마음이 더 빛나는구나. 어느덧 3년이 흘러 소녀는 청년의 기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의 귀양지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자 그를 감시하던 조중봉의 하수인들이 인왕산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건희 스승님께 올릴 산삼을 캐러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계곡물에 얼굴에 숯을 씻어내던 이건의 등 뒤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인왕산에 서역 귀신이 산다더니 정령 푸른 눈에 요물이 있었어. 조중봉이 보낸 자객 흑기였습니다. 그는 번뜩이는 칼날을 빼들며 이건의 푸른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스승님께 배운 선비의 기계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요물이라니 무례하구려. 내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요. 말대답까지 하는 요물이냐? 내 놈의 목을 가져가면 내 상금이 두둑하겠구나. 자객이 허공을 가르며 달려드는 순간 이건의 푸른 눈이 기괴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객 흑기의 칼날이 이건의 목덜미를 향해 전광석화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평생 산짐승을 쫓으며 단련된 이건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덕구에게 배운 유연한 몸놀림으로 몸을 굽혀 칼날을 피하고는 곁에 있던 묵직한 떡갈나무 가지를 잡아 채 자객의 손목을 후려쳤습니다. 컥!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이건의 푸른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 깊고 푸른 눈에 압도당한 자객은 잠시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 정령 사람이 아니로구나. 도깨비의 눈이야. 이거는 자객을 더 공격하지 않고 곧장 덕구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흑기는 달아나는 와중에 이건이 떨어뜨린 보따리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그 안에는 덕구가 10수년간 애지중지 숨겨온 이건이 태어날 때 감싸여 있던 이판서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비단 당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이 숨 가쁘게 집에 도착했을 때 덕구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흑기보다 먼저 들이닥친 조중봉의 하수인들이 덕구를 고문한 것이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이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검은 숯검댕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푸른 눈동자를 더욱 투명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건아, 내 아들아, 도망쳐라. 그놈들이 내가 이판서 대감의 손주라는 증거를 찾아냈어. 이제 너를 잡아다가 가문을 통째로 묻어버리려 할 게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대감마님의 손주란 말입니까? 덕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진실을 건넸습니다. 너는
괴물이 아니야.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집 자손이란다.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어서 가거라. 가서 살아서. 내가 정령 사람임을, 이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거라. 덕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건의 절규가 산천을 울렸으나 산 아래에서는 벌써 수십 개의 횃불이 용의 꿈틀거림처럼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중봉의 목소리가 산기슭을 때렸습니다. 저기 있다. 이판서가 숨겨 기른 오랑캐의 자식을 잡아라. 저 비단 조각이 증거다. 가문을 멸문시키고 저 요괴의 눈을 뽑아 전하께 바칠 것이다.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들었던 오두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푸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가문과 세상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숲을 벗어나기도 전 절벽 끝에 몰린 이건의 앞을 수십 자루의 칼날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래는 서슬퍼런 계곡물이 포효하고 있었지요. 하늘이 푸른 것이 죄라면 내 눈이 푸른 것도 죄란 말이냐? 내 반드시 돌아와 너희들의 그 검은 속내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단호한 외침과 함께 깊고 어두운 계곡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거친 물살은 이건의 몸을 바위에 부딪히게 하고 소용돌이치며 아래로, 더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찰나, 이건의 머릿속에는 덕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눈이 왜 푸른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알기 전에는 절대로.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는 강가 모래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미 고을마다 푸른 눈의 요괴를 잡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방이 붙었고 조중봉의 수아들이 금발의 사내를 찾아 이 잡듯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낮에는 시신처럼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하는 진정한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북쪽으로 더 험한 함경도 오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범이 나오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조중봉의 감시망이 비교적 허술했기 때문이지요. 길을 가던 중 이거는 굶주림에 지쳐 산기슭 선앙당에 놓인 재물을 몰래 먹으려다 한 무리의 포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게 뭐야? 저놈 머리칼 좀 보게. 번쩍이는 게 꼭 황금 같지 않은가? 눈을 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전설에 나오는 청한귀다. 포수들이 조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스승님께 배운 대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으나 푸른 눈동자만큼은 서늘한 안광을 뿜어냈습니다. 나는 사람이요. 눈색이 다를 뿐 당신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란 말이오. 그 기계에 놀란 포수 대장 곰발이 총구를 내렸습니다. 곰발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포수로 사람의 눈을 보면 그가 요물인지 아닌지 알아채는 해안이 있었지요. 요물치고는 눈이 너무 맑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이라 하옵니다. 그날부터 이건은 함경도 산맥에서 포수들의 뒤를 닦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짐승의 습성을 배우고 밤에는 홀로 조총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녀린 소년이었던 이건은 거친 근육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살보다 빠르고 매서운 사격 솜씨를 갖춘 그는 어느덧 함경도 푸른 눈의 포수라는 이름으로 포수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덕구 아버지가 남긴 억울한 죽음과 자신을 버린 가문에 대한 의문이
불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서 온 보부상으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좌이정 이판서 대감이 영모죄로 하옥되었다더군. 조중봉 그자가 서역의 피가 섞인 요물을 가문에 숨겨 키워 국군을 쇠하게 했다며 고변을 했다지 뭐야. 이제 며칠 뒤면 대감의 목이 날아갈 판이야. 이건의 손에 들린 조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를 버린 할아버지였으나 결국 그 할아버지가 죽게 된 것은 자신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조중봉. 그 간신배 놈이 결국 가문을 무너뜨리고 내 뿌리를 뽑으려 하는구나. 이거는 3년 동안 길었던 수염을 다듬고 삿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푸른 눈을 당당히 드러내고 한양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함경도의 칼바람도 이건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손때가 묻은 조총을 다듬으며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짐승을 잡던 포수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스승님이 남겨주신 낡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렀으니 그림자가 얼굴 절반을 가렸으나 그 틈새로 번뜩이는 푸른 안광은 마치 복수를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굶주린 범의 눈과 같았습니다. 추풍령을 넘고 한강 줄기를 따라 걷는 내내 저작거리의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판서 대감이 드디어 국문을 당하신다더군. 서역 귀신을 손주로 둔 죄라니 세상에 그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나. 조중봉 대감이 아주 기세등등해. 그 푸른 눈의 요괴를 잡아오는 자에겐 현상금이 더 붙었다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한양도성 숭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성문 앞에는 이건의 몽타주가 그려진 방이 붙어 있었고 포도청 종사관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중봉의 감시망을 뚫기 위해 기막힌 묘수를 짰습니다. 바로 한양의 상역군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원통에서 어찌 갈꼬. 이거는 얼굴에 독초즙을 발라 짓무르고 붉은 반점이 돋게 만든 뒤 삿갓을 벗고 상주 뒤에서 곡을 하며 성문에 들어섰습니다. 종사관들이 코를 쥐며 다가왔습니다. 멈춰라. 이 상역군 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나으리 흑사병이 도는 변방에서 부모님 시신을 모시고 왔사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이고. 흉측하게 변한 얼굴과 쉰 목소리, 그리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 동물 피를 묻힌 포대의 종사관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잇, 재수없게 역병쟁이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썩 꺼지지 못할까. 성문을 통과한 이건은 곧장 비밀리에 최운식 선생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귀양이 풀려 한양 밀실에 응거하던 최 선생은 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나 살아있었구나. 지금 이판서 대감은 일금부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고 계신다. 조중봉은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덫을 치고 있어. 스승님, 제 푸른 눈이 가문을 망치는 요물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등부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조중봉이 훔쳐간 비단 강보. 그 조각이 오히려 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거는 최 선생과 함께 친국이 열리는 날 임금의 어전 앞에서 터뜨릴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조중봉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이건을 찾기 위해 온 성안을 뒤졌으나 그는 이미 상역군의 옷을 벗고 조선의 선비로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들 서슬퍼런 칼날을 든 금군들이 겹겹이 늘어선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친국이 시작된 것이지요. 백발이 성성한 이 판서는 이미 모진 고초를 겪은 듯 피칠갑이 된 삼배 옷차림으로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승전보를 울리듯 기세등등한 조중봉이 문제에 비단 강보 조각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보시옵소서. 이 비단 조각은 이 판서 대가문의 문양이 분명하옵니다. 이 판서는 서역의 요괴와 정을 통해 낳은 짐승 같은 자식을 이 강보에 싸서 몰래 키워왔사옵니다. 이는 종묘사직을 기만하고 나라의 국운을 쇠하게 한 대역죄이오니 당장 이 판서의 목을 치소서. 임금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 판서, 그대가 정령 괴물을 숨겼단 말이냐? 대답해 보라. 이 판서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괴물이 아니옵니다. 비록 눈동자 색은 다르나 제 아들의 핏줄이요 조선의 백성이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를 버렸던 제 못난 욕심이 죄일 뿐 아이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그때였습니다. 께 아무도 없느냐? 길을 비켜라 하는 고함과 함께 한 청년이 당당히 근정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역군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눈이 시리도록 하얀 도포를 차려입은 사내였습니다. 관군들이 창을 겨누었으나 청년이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조중봉의 외침에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운집해 있던 대신들과 군사들 사이에서 단발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 그리고 만조백관을 압도하는 강렬한 쪽빛 눈동자. 이건희였습니다. 그는 수만 개의 눈총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 이건 전하를 뵙나이다. 제가 바로 조중봉 대감이 말씀하시는 그 요괴이옵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중봉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제 발로 찾아왔나이다. 저 눈을 보십시오. 정령 귀신이 아니고서야 저런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푸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묻고 싶사옵니다. 조선의 하늘이 푸른 것이 죄입니까? 저 바다가 푸른 것이 요물입니까? 제 눈이 푸른 것은 하늘과 바다를 담았기 때문이지 도깨비의 조화가 아니옵니다. 조중봉 대감은 제가 오랑캐의 씨라 주장하나 제 가슴 속에는 이 나라 성현들의 말씀과 조선의 혼이 흐르고 있나이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최 선생에게 배운 대학과 논어의 구절들을 청산유수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격조 높은 사대부의 언어와 논리 정연한 반박에 장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요물이라더니 글 읽는 소리가 청산유수로구나. 조중봉, 내 놈은 저 자가 나라를 망칠 괴물이라 하였으나 과인이 보기엔 이 나라에 없던 기재처럼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조중봉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 껍데기만 사람일 뿐 그 태생이 불결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에 갇혀 있던 이건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 호송되어 들어오며 오열했습니다. 전하, 제 자식의 비밀을,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밝히겠나이다. 정씨 부인의 비통한 고백이 근정전의 차가운 박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형틀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20년 전 가슴 속에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20년 전 경신년 여름을 기억하시옵니까? 남해안에 유례없는 풍랑이 일어 서역의 거대한 배 한 척이 제주 앞바다에 난파되었던 일을 말입니다. 조중봉이 끼어들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년이 오랑캐들과 몸을 섞어 저 괴물을 낳은 게 아니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입을 닥치시오. 조중봉 대감. 임금의 서슬퍼런 호통에 조중봉은 벼락 맞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빛바랜 서신 한 장과 작은 비취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시 소첩은 친정 나들이를 갔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휩쓸려 싸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파된 서역계의 자네위였고 그곳에서 소첩을 구한 것은 안드레라 불리는 서역인 관리와 그의 동료들이었사옵니다. 그들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대포를 만들던 조선의 무관들이었나이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첩은 그때 이미 이판서 가문의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사옵니다. 하나, 조난 중의 아이와 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그때 얀이라는 서역인이 소첩을 살리기 위해 그들 왕실에서만 내려오는 눈 색깔이 변할 정도로 힘이 센 약을 먹였사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약 덕분에 소첩은 목숨을 건졌으나 그 약 기운이 태중의 아이에게 전해져 머리칼이 휘어지고 눈이 푸르게 변한 것이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박연이 직접 써준 한문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의 여인을 살리기 위해 서역에 귀한 약을 썼으니 그 아이의 형상이 변하더라도 이는 충심의 결과물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거는 제 어머니의 눈물겨운 고백을 들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해였구나. 내가 내 자식의 핏줄을 내 손으로 죽이려 했단 말이냐. 이건희 다시 임금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제 눈은 오랑캐의 씨앗이 아니라 죽어가는 조선의 백성을 살리려 했던 서양의 충신들이 남긴 헌신의 흔적이옵니다. 조중봉 대감은 권력을 위해 그 숭고한 희생을 역모로 몰았으니 누가 진짜 괴물이옵니까? 사람의 눈을 하고 짐승의 짓을 하는 조중봉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눈을 가졌으나 조선의 심장을 가진 저입니까?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건의 푸른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내 눈에는 조선의 푸른 바다가 담겨 있구나. 조중봉은 이 눈을 보고 공포를 느꼈으나 과인은 이 눈에서 조선을 지킬 새로운 빛을 보노라. 임금의 선포가 떨어지자 조중봉은 사지가 풀린 채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이건의 푸른 눈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왕의 신뢰를 받는 보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침국이 끝난 지 석 달, 한양도성에는 유례없는 경사가 났습니다. 조중봉과 그 일당은 무고죄와 역모 혐의로 유배를 떠났고 이판서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임금님의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이거는 비록 험한 곳에서 자랐으나 그 기계가 남다르고 서역의 지혜를 몸소 품은 자다. 이에 이건을 정육품 별무사 겸 통제영 외교관으로 임명하노라. 푸른 눈의 관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건이 관복을 갖춰 입고 궁궐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처음엔 겁을 집어먹었으나 이내 감탄했습니다. 붉은 천릭의 검은 갓을 쓴 이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위엄이 넘쳤지요. 특히 그의 푸른 눈은 햇빛을 받아 투명한 옥수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서양배 한 척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을 위협한다는 긴급한 파발이 올라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당장 화포를 쏴서 침몰시켜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으나 이거는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그 거대한 배로 향했습니다. 그는 배 위에 올라가 당당하게 삿갓을 벗었습니다. 서역 선원들이 자신들과 닮은 눈과 머리칼을 가진 조선의 관리를 보고 경악하며 총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함경도 포수 시절 단련된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의 언어와 조선의 예법을 섞어 꾸짖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관리 이건이다. 너희가 비록 먼 길을 왔으나 이 땅의 법도와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무력을 거두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소통하라. 이건의 기계와 서역의 약 기운이 깃든 영험한 안광에 압도된 이방인들은 결국 닻을 내리고 평화롭게 물러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더 이상 이건을 청한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신을 지키는 푸른 소나무라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건은 덕구의 묘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관직에 올랐어도 그는 백정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제 눈은 하늘이 내린 보석이라고. 이제 그 보석으로 이 나라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나이다. 그의 곁에는 백발이 된 스승 최운식 선생과 비로소 아들을 품에 안은 이승우 대감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은 고개를 들어 조선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푸른 그 하늘색이 이건의 눈동자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눈동자 색이 달라도 이 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조선의 백성이라는 귀한 진리를 남긴 채 푸른 눈의 선비 이야기는 후대에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답니다.